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에 취임 2주년을 맞는데 9일에는 공식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고요. 같은 날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도 열립니다. 또 민주당은 7일부터 이틀간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는 16일에 치릅니다. 이번 주에 예보관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5월 9일 기자회견 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출 이게 두 개가 같은 날인데 그러니까 총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좀 새 출발을 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 출발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상당히 오랜 동안 안 했던 기자회견이 재개가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것만으로 좀 평가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보관 말씀대로 내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별도의 주제도 없고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제한 없이 질문도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좀 어떤 키워드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중심이 키워드는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크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국정 운영 기조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가 하는 점. 그다음에 지금 특검 정국 아니겠습니까? 예, 특검 정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크게 두 가지로 질문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검 정국.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질문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대통령도 답변을 하겠죠? 네. 근데 앞서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통하는 논리일지. 그런 이게 생각이 우리가 드는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어떤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얘기인가 하는 거랑 그 국민 인식상에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가.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의 대응이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가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사 외압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 외압인데 법리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자꾸만 그 군 수사기관이 하게 되면 은폐, 조작, 축소 하니까 이거를 민간 경찰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이첩시켜라. 그런 건데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어요. 최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권이 뭐 군에는 없는 거네요. 없는데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혐의 아닙니까? 근데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권한이 있어야지 성립될 수 있는 개념 아니에요.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 이제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우리 그 최상병이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거를 속 시원하게 밝히려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해보면 거의 뭐 3분의 2 정도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이제 대통령실의 딜레마는 바로 그건데 지금 뭐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해가지고 이거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밑자락을 깔아놨는데 저는 이게 거부권 그러니까 특검을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냐 거부하느냐 이 두 개의 그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럼 다른 길이 또 하나 있나요? 제3의 길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3의 길 어떤 길입니까? 그게 뭐냐면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라고 봐요. 저는.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인데 이건 뭐냐. 지금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끝난 시점에 하자. 지금 이태원 특검법도 그거 아닙니까? 수사가 다 끝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하자라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끝난 시점에 하자. 타이밍. 그다음에 이게 특검이라는 거는요.
이 검찰 기능은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입법부에 넘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특검 임명을 하는데 지금처럼 민주당이 2명 추천하면은 그중에 대통령 1명 고르라 이런 거는요. 사실상 특검 임명권이 민주당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선택을 하라는 건데 두 가지 선택지는 다 민주당이 네. 내는 거면 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그중에 하나 고르라면 이건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 공수처 수사 끝난 다음에 하자. 네. 그다음에 그 민주당이 2명 그렇게 추천하는 건 안 되고 뭐 중립적인 대한변협에서 복수로 추천해 주면 거기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게끔 뭐 이런 정도로 그 특검법 안을 예. 다시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수용하겠다. 이게 저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그게 네. 법리적인 것과 국민 감정 이런 거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3의 길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조금 이게 양쪽의 어떤 그 의견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걸 안 받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목적이 정말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겠다. 네. 최상병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치 목적인 게 드러나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어떤 공을 민주당에 넘기는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이 특검 얘기를 하면서 계속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는 거 보면 이건 확실히 대통령을 겨냥해서 더 윗선까지 가겠다 이런 목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읽히는데 예.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네. 심증만 갖고 얘기하긴 뭐하고. 근데 여하튼 국민 다수가 지금 특검법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약간 그렇게 유연한 자세를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28일에 그걸 재의결을 시도할 때 네. 이른바 여권의 이탈표도 최소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대통령이 그 유연한 그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예.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끝나고 하고 특검 임명 그 두 가지만 좀 손보자 그러면 수용하겠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네. 밀어붙이면 그때는 더 민주당이 이거를 정말 진상규명보다도 정치 공격을 위해서 쓰는구나. 이런 게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탈표 얘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예.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되고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 당론으로는 반대였기 때문에 다들 퇴장을 했는데 김웅 의원이 일단 남아서 네.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네. 김웅 의원은 당연히 이번에 뭐 재표결을 한다고 해도 여기 참석을 할 것 같고 그 공개적으로 또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최상병 특검은 수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일단 지난번에는 뭔가 법안이 상정되는 과정 자체에 좀 그 이의를 제기를 하면서 나간 거지만 다음번에는 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탈표가 조금씩은 좀 공개적이든 아니든 간에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움직임이거든요.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하는데 네.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했다라면 고민을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민주당이 그럼 그 정도라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그 법안을 좀 수정해서 뭘 하겠다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계속 밀어붙이겠다 하면은 예. 그러니까 선택지가요. 네. 지금 찬성이냐 반대냐 두 가지만 놓고 하니까 자꾸만 이게 솔루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선택도 있다라는 거죠.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선택지도 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이제까지 이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양자택일 구도로만 봤던 거예요. 근데 네. 이걸 삼지선다형으로 바꾸면은 안철수 의원이 또 어떤 생각을 할지는 또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런 고민 같은 건 좀 하고 있겠죠. 당연히 하고 있겠죠. 예.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9일에 또 치르는데요. 이게 인물난이다 뭐 이러면서 또 누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철규 의원의 출마를 놓고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결과적으로 이철규 의원은 빠졌고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거든요. 송석준, 이종배, 추경호 3명의 의원인데 이게 뭐 수도권 의원도 있고 영남도 있고 충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3명의 후보군이 완성이 된 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나온다 뭐 인물 경쟁력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이 절대 의석수 절대 열세의 소수당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원구성 협상부터 아주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는데 예. 나는 이 어떤 식의 전략을 가지고
그 원내 대책을 임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 그 난상 토론을 하고 거기서 네. 가장 그래도 뭐 말이 되는 설득력 있는 그럴듯한 그런 거를 제시하는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에게 표가 가도록 뭐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지. 지금 그냥 인물 3명 놓고 그냥 평면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4년 전에도 지금하고 의석 그 분포가 비슷했잖아요. 네. 근데 원구성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게 네. 7월 20 며칠이더라고요. 그때도 꽤 늦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개원하고 거의 2달이 다 지난 시점에 원구성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때도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와 운영위까지도 반드시 가져오겠다 했는데 4년 전에 그 원구성 합의문을 보면요. 법사위 운영위를 포함해서 7개 상임위를 그 국민의힘이 가져오는 걸로 합의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도 이제 허용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응할 것인지. 네.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그러면 민주당이 다 갖고 가라. 우리 하나도 안 맞겠다. 니들이 다 갖고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오롯이 책임을 지라. 뭐 이런 식의 전략을 할 건지 뭐 할 건지. 그러니까 네. 소수당의 그 한계를 가지고 어떻게 원내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예. 예,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당선자 총회에서 뽑는 거니까요. 그렇죠. 8일에 보니까 정견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어느 개파로 사람을 내보내고 그쪽으로 조직표가 쏠리고 뭐 이런 상황도 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듣고 어떤 식으로 원내 그 지도부가 운영이 될 건지 저 강성 지도부를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삼선이 되는 의원들은 또 상임위원장에 대한 유혹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4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 부의장 자리도 받을 건지 말 건지 또 상임위원장 받을 건지 말 건지 예.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또 개인적 이해관계하고 묘하게 또 이렇게 엮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솔직히 담백한 토론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이게 후보 한 명도 안 나오는 상황보다는 네. 너도 나도 하겠다. 내가 이번에 좀 해보겠다 하는 분이 3분이나 나와서 네. 뭐 이게 약간 참패한 당이지만 좀 수습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 가지 활동이 포착이 많이 되고 계신데요. 뭐 뒷모습 찍힌 사진 한 장도 있었고 네. 지난 3일에는 당직자들이랑 만찬을 가졌더라고요. 뭐 이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대통령 오찬 회동은 안 한 이후에 일거수일투족이 조금씩 공개가 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전략적인 노출일까요? 어떨까요? 저는 뭐 전략적인 노출보다는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예. 선거 때 자신을 보좌했던 사람들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눈 거는 뭐 그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건강 상태 그래서 허용치 않았던 건데 저는 이제 대통령과의 만남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저러한 의견들이 많이 전달이 됐고 네. 그래서 또 신임 또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실장이 또 굉장히 그런 거에 좀 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어떤 회동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지 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오찬은 취소한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달리니까 그래놓고 뭐 자기 사람들 챙기기냐. 네.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자리 같은 걸 좀 만들고 계신가 보네요. 뭔가 모르겠습니다.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만들고 있는지 어떤지는 저는 뭐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총선 참패로 인해서 이쪽 진영의 구성원들이 다 그냥 넋이 나간 상태에 있는데 뭐 두 분 간에 뭐 갈등이 아직까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요 더 힘 빠지거든요. 더 힘 빠지니까. 그렇죠. 지금 보수가 막 흩어진 상태에서 편까지 나뉘면은 그렇죠. 뭐 또 그런 상황이고 뭐 보수는 좀 그렇게 양쪽으로 좀 분열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당으로 뭐 이재명의 국회로 만들려는 뭐 그런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뭉치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뭐 단독 후보였으니까 당연한 거고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는 날이었는데 당선자들이 다 모인 당선자 총회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되게 장시간 연설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도 한 12분 했더라고요. 네. 대통령 앞에서 한 15분 하고 여기서 12분 했는데 개인적 이유로 당론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론 반대하지 마라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연설이라기보다는 거의 훈시에 가까운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과한지 모르겠는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 이런 슬로건이 있는데 그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쓰는 슬로건이거든요. 조선노동당 슬로건. 당이 결심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따른다, 한다, 뭐 이런 건데 거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양심에 반하지 않는 한 뭐 이렇게 전제를 붙이긴 했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그 양심하고 개인적인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헌법 46조 2항인가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국회법에도 국회의원은 표결을 할 때 자기 소속당의 그 당론에 기속되면 안 된다. 자유로운 뭘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할 때 아주 핵심 메뉴로 등장하는 게 당론 투표의 최소화입니다. 당론 투표를 최소화하자. 그 다음에 이 여야 간에 이제 그 정치 양극화가 심한 경우에는 이 크로스 보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정치 갈등을 좀 완화시키는 뭐 제도적 장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당론 투표를 사실상 그걸로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민주적 다양성이 허용되는 민주정당인가? 아니면 이제 이재명 친명으로 일색화된 뭐 그런 당인가 하는 그런 그 뭐랄까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당론을 좀 지켜달라는 거의 그런 훈시가 였다기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국회의장 선거가 16일에 치러지기는 해요. 민주당이 일단 당 내에서 국회의장 누구 낼지를 정해야 되니까 그 경선을 치르는 건데 7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는 상황이고 지금 뭐 앞다퉈서 이제 출마 의사는 다 밝힌 분들이다 보니까 뭐 조정식, 추미애, 정성호, 우원식 뭐 이런 분들은 다 나오실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추미애 의장을 만들자 이런 목소리가 높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추미애 의장을 만들자라고 가장 뭐 선명하게 뭐 뭔가 그 이 현 정권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른바 이제 개딸들의 구미에 가장 맞는 인물이다, 후보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당론 투표를 그냥 아주 그냥 강제하는 압박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회의장이면요. 무슨 뭐 국회를 어떻게 좀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예 노골적인 중립성 포기 선언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되는 건 아니냐. 이게 절대 다수당이 이렇게 그 개인적인 양심에 따른 투표보다는 당론 투표를 사실상 강제를 하고 국회의장 후보군들이 뭐 중립 같은 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민주당 색깔로 확실하게 뭐 국회 이끌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그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겠는가 뭐 하는 좀 걱정과 우려가 좀 생깁니다. 국회 상황은 그렇고 마지막 이 질문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년 3개월 만에 공식 일정에 나타났는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역구 행사에 참석을 한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뭐 보수 매체들 뭐 사설 이런 걸 보면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던데 김혜경 씨의 활동 재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본인들의 선택인 것 같은데 왜 이제까지 안 나오다가 왜 요 시점에 나오는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뭐 그 기소되고 뭐 돼도 늘상 뭐 정치 활동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김혜경 씨가 왜 요 시점에 이렇게 공개 활동을 재개하는가? 그러니까 마치 그 법화 관련해 갖고 아무런 문제 안 된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뭐 무언에 뭐 과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있는데 뭐 이게 정치 활동은 정치 활동이고 법리적인 건 법리적으로 따로 가야죠. 수사는 수사고 재판은 재판이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지호 전 의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